한국 놈들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면서 나중에 전쟁 벌어지면 그때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기 지원을 안 해주는 건데 그때 니들한테도 아무도 무기 지원 안 해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감당 가능하겠어? 멀리 보고 생각 좀 해라 이 멍청이들아. 여기 한국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우크라이나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베일에 감춰진 누군가의 충격적인 일침을 듣고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현재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기자 아나스타샤입니다. 저는 주로 군사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한 3년 전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죠. 사실 최초에는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솔직히 길어봐야 우크라이나 따위가 한 3개월이나 버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전쟁은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반응과 각국의 군사 지원은 전투의 양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다루고 있는 기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거나 각국의 전략과 대응을 조명하곤 했죠.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왔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와중에 웬 러시아 출신 여자가 나와서 떠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한국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현재 북한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관해서는 좋은 감정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 국가의 언론에서도 그렇게들 편향되게 보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세계 질서가 미국과 서방 세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러시아는 그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기만 합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역학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단순히 전쟁 범죄를 저지른 악의 축으로 묘사하곤 하죠. 솔직히 러시아 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하긴 해요. 이런 인식은 여러분들 나라의 언론 보도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언론들은 국제사건이나 상황을 다룰 때 대개 서방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며 보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행동은 전쟁 범죄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상황이나 다양한 시각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복잡한 문제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러시아의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간 답답한 게 아니라서 말이죠. 혹시나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최선이며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전쟁이 벌어진 경우에는 그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부터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나토를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약 30여 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사실상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군사적 동맹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장을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는 끊임없이 동진을 거듭하며 결국 러시아의 국경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진출을 넘어 러시아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급기야 2008년에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마치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해보자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이 점점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적 대비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본래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던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모두 등을 돌려 적대적으로 변한다면 그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서서히 동맹으로 흡수해왔고 결국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려 하면서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상황을 발생시키려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세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러시아만 갈아버리면 지구상 모든 국가를 마음껏 통치하고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도 손에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푸틴이라는 지도자는 이 이상 참으면 러시아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미국의 개입이나 우크라이나의 협정 위반 등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자면 2021년 우크라이나는 미न्스크 협정을 대놓고 위반하며 돈바스 지역의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폭격을 가해 친러 민간인을 살해하며 도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도발을 멈추라고 강력히 경고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아랑곳 않고 폭격을 가해 민간인을 학살했죠.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며 전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세계 여론은 러우전을 선악구도로 나누고 러시아만 악으로 묘사하는데 제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듯이 이 전쟁은 쌍방이 귀책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민간인 포격만 알리고 우크라의 민간인 포격은 알리지를 않으니 오해가 있을 뿐이죠. 심지어 민간인 포격을 먼저 시작한 쪽은 우크라고 훨씬 많이 한 쪽도 우크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참 많아요. 참고로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을 악마로 알고 있지만 젤렌스키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점을 저는 꼭 말하고 싶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러시아 이야기로 구구절절 말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하도 답답해서 말이죠. 사실 크림반도 이야기도 좀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인데 제가 러시아인이라 러시아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테니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 놈들은 한국에게 불만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업이 기자다 보니 소식에 밝거든요. 한국에서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 그 이유라고 하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특히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범으로 규정된 인물들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참배할 때마다 이는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군국주의적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러시아는 일본의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의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국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국가 중 하나로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직접 경험한 한국 및 중국과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가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을 결여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배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게 무기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한국 전쟁 당시에도 소련의 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서 군사 장비와 무기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북한에 제공되었고 그들은 당시 소련의 군사작전에서 큰 역할을 했죠. 한국 전쟁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현재 한국에게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점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더군요.
참고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한국 전쟁이 가져온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전쟁의 인명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물론 공산주의 시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공산주의 그 자체나 한국 전쟁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과거 소련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냉전 시절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힘을 겨루었다는 점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행위를 자부심으로 느끼는 것은 그 시절의 군사적 성공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역사적 재조명과 관련이 깊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과거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한국 전쟁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분단, 인명피해 등은 러시아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과거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과 미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무기를 맡겨놓은 듯이 마구 내놓으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은 과연 상대국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요? 사실 러시아는 한국과 인연이 꽤 깊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 사업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사업으로 러시아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기 상환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무기명들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불곰 사업은 1990년 대한민국이 소련에 빌려준 돈을 러시아 정부가 갚지 못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부채의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와 같은 현물로 일부 상환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국의 기술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최신 기갑 차량과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결국 천국 미사일과 같은 유도미사일 제작과 기갑 차량 현대화가 가능해졌죠. 참고로 제1차 불곰 사업 때에 러시아에 진출한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되어 2020년대에도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초코파이와 도시락의 주생산업체인 오리온과 팔도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의 국민들이 너무나 찾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도와 오리온 외에도 농심, 롯데그룹 등 식품 유통기업과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와 같은 식품 외 산업의 기업들도 러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육자 회담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일대에서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물론 최근 상황은 전쟁 문제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틀어져서 아쉽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제1차 불곰 사업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약 2억 1,400만 달러어치의 상환으로 T-80U 전차 30세대와 BMP-3 장갑차 30세대, 그리고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탄약 1,250발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700발을 도입하게 됩니다. 제1차 불곰 사업을 통해 도입된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는 당시 러시아의 최신 장비로 이후 대한민국 국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T-80U의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에틸렌 붕소 감속제 기술은 K2 흑표 전차에 적용되었고 BMP-3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K2N21 기획 및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제2차 불곰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였으며 이때 대한민국에는 T-80U 전차 2대, 메티스-M 발사기 156문, 탄약 1만 1,50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세척 IL-103, KA-32A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차 도입분 BMP-3는 포수 조준경의 열영상 장비가 장착되어 야간 교전 능력이 강화되었죠. 이 시기 러시아제 엔셋 헬기 6대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차원을 넘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군사적 이해와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이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의 전차 수출 통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사일 개발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은 500kg,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죠. 당시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 개발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에 기반한 것이었고 미국은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동맹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했어요. 헬리콥터의 경우에도 1950년대에 제작된 헬리콥터가 1990년대에 여전히 운용 중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잦아 신형 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 불곰 사업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을 1980년대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자국의 기술로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중간 시기에 시행된 이 사업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1차 불곰 사업에서 도입된 T-80U와 BMP-3는 각각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당대의 최신 기갑 차량이었으며 신궁 미사일의 원형인 이글라 SA-18 역시 1980년대에 개발된 당시 최신 미사일이었는데요. 또한 제2차 불곰 사업 때 들어온 일류신 IL-103의 경우 미국의 메스칼레로를 대체하고 곧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훈련기로 채택되었으며 KA-32의 경우 우수한 물자 수송 능력과 악천후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산림청을 비롯한 대한민국군과 정부 여러 기관이 도입하게 되었죠. 이처럼 불곰 사업은 대한민국의 군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불곰 사업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제 무기 및 장비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형 무기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한순간에 크게 충족시킨 사업이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국산화 사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무기 도입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국방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한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페트로야첸코 소령이 뻔뻔하면서도 충격적인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고도 5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한국에 긴급히 요청하며 한국인들의 거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바라는 게 바로 한국의 신궁과 천궁인데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뻔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이유 중 하나는 신궁과 천궁에 각각 러시아 이글라의 기술과 알마즈 안테이의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곰 사업 때 맺었던 협정 제8조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러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는데요. 특히 조약 제8조의 경우 재수출 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와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과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대한민국의 무기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수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의 기술이 포함된 신궁이나 천궁을 러시아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신궁과 천궁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어차피 받지도 못할 텐데 목매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말이죠. 아무튼 저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측의 기분이 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쓴소리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슨 도움을 준 국가이고 앞으로는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국가이길래 말이죠. 반면 우리 러시아는 언제나 한국의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였죠. 한국이 만든 대부분의 첨단 무기에는 불곰 사업을 통해 전수받은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고 로켓 기술에도 러시아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로켓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을 때도 우리 러시아는 이를 한국에 제공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대량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러시아에서 노발대발하며 한국에 항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겠죠. 자국민 위로 떨어지는 포탄이 한국산이라면 어떤 국가든 열받을 일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에게서 드는 배신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러시아도 친한국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결국 북한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번에 파병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유럽 전체에서 지원한 포탄보다 더 많은 포탄이 한국에서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크라이나가 대체 한국에게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퍼주는 것인지 의아하긴 해요. 더군다나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 더 원하기만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까지 하는 나라의 말이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필승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미사일인데요. 하지만 독일의 숄츠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다분히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독일에 의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된다면 이는 러시아와 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점점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국이 러시아와의 긴장을 감수하면서도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대화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러한 상황은 전쟁의 양상은 물론 유럽 내의 외교적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한 북한의 파병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급하게 이만 가봐야 하는데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에 태국인들이 경악을 하고 맙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태국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한 태국인이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환장하겠다며 할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팟타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수파타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볶음 냄새와 함께 한입 베어 물고 싶어지는 맛있는 팟타이의 향기가 온통 가득하죠. 이런 저희 가게에 요즘 불청객들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도 가게 소개부터 간략히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팟타이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태국 음식 중 하나인 팟타이는 맛있는 볶음 국수 요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께서도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도 한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가득했어요. 하여간 팟타이는 쌀국수에 계란, 두부, 피쉬 소스, 마늘, 설탕 등을 고루 섞은 소스를 넣고 볶아서 만듭니다. 땅콩 토핑을 포함하여 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들이 팟타이의 주 재료가 되며 여기에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또는 기타 해산물을 추가해서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이 팟타이는 태국의 국민 요리와도 같은 음식이랍니다. 태국 전역의 노점상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팟타이를 다양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전 세계에 진출한 태국 레스토랑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죠. 태국에 방문했을 때 싸고 빠르고 맛있기까지 한 음식이 필요하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팟타이 외에도 태국에는 정말 다양한 면 요리가 있으니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 한국분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태국에는 정말 많을 거라고 장담해요. 하여튼 저는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가게를 운영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태국과 한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알아보니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 내에 있는 태국인 5명 중 무려 4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그 숫자가 약 15만 7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작은 도시의 인구에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물론 그동안 한국에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태국인 입국 불허 조치가 소문으로 퍼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SNS에서 한국 여행 반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그렇게 반한 정서가 퍼지면서 일부 가게들은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팻말까지 내걸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자 식당 거리에 점점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저희 가게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도 줄어들더군요. 저는 주변 사장님들을 찾아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중국인들이 있으니 괜찮다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사장님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도 그 빈자리를 중국인들이 채울 거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대체 왜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을 하는 거며 왜 한국 손님 안 받겠다는 팻말을 붙이는 거며 솔직히 한국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사장님들이 저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태국에는 정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태국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태국은 한때 대표적인 반공국가였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대응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친중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시 미국은 긴축 정책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이로 인해 태국 정부는 화교의 사회 진출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태국의 정치와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태국의 고속철도 사업권을 획득했고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 정치에서 화교의 비중이 커졌고
현재 화교는 전체 의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국은 현재 일본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경제, 사회적으로 태국에 투자한 시기가 길어서 태국인들에게는 일본 문화가 꽤 익숙하며 같은 입헌군주제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원조로 일본에 대한 태국인들의 호감도가 꽤 크기도 하죠. 참고로 역사적인 문제에서도 1941년 일본군이 영국령 미얀마를 공격하기 위해 태국에게 길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접촉이 시작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게 수탈당하다시피 한 태국이지만 당시 일본의 행위를 태국의 실권자였던 피분이 묵인하였고 이렇게 당시 정부가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기에 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역사적인 악감정도 계승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대태국 투자 금액이 태국 국내외 총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태국은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 회사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태국은 중국이 형제나 다름없고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며 태국은 큰형인 중국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태국은 중국에게 의지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군사 분야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태국은 2015년부터 매년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죠. 또한 태국은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중국과 태국이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태국은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 총 생산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20%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OECD 평균이 4.4%이니 태국은 OECD 평균의 무려 5배 가까이 되는 나라인 거죠. 참고로 한국은 이 수치가 4.7%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위치해요. 그리고 관광 대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나 이태리도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 태국의 20%가 얼마나 높은 비중인지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광업이 망하면 태국의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에게 중요한 관광산업에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여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 통계로 태국에 온 전체 외국 관광객 약 4천만 명 중 중국인이 1,100만 명이었습니다. 즉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한 셈인데요. 실제로 2023년 상반기 해외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마카오와 홍콩에 이어 태국을 세 번째로 많이 찾았는데 마카오와 홍콩은 중국으로 보아도 무방하니 사실상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지로 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태국은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엔 예전보다 더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도 한국인이 안 오더라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 괜찮다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던 거죠. 저도 그 말에 위안을 삼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장님들처럼 차마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손님들은 그동안 저희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며 매상을 올려준 분들이 많았고 정말 친절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칭찬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저 한순간의 이슈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번 이슈에서 한국인들의 잘못이 딱히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대신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발길이 끊긴 한국인 손님들 대신 중국인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어로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가게 입구에 중국어로 된 환영 문구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더 뜸해졌고 그 빈자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워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가게가 북적이는 것 같아 한숨 돌리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음식값을 깎으려 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시켜놓고는 다 먹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남기는 일이 잦았고 가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일상이 되어갔죠. 심지어 가게에서 억지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저와 직원들을 고생시킬 때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욕이 다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가게 근처 거리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도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잦아 주변 상인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불편함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게 주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까지 목격했을 때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급할 경우 화장실을 찾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광경을 본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물론 모든 중국 관광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중국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 사장님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로 인해 태국을 찾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민폐가 되며 태국 관광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였죠. 처음에 중국인들이 오니까 괜찮을 거라던 사장님들도 점점 중국인들의 민폐에 진절머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인 손님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성 어린 서비스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늘 매너를 지켜주었죠.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은 식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매너가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늘 주변을 배려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으며 자리를 정리해주고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또한 그들이 떠날 때마다 남기는 따뜻한 인사와 고마운 말 한마디는 저에게 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길에 용변을 보는 등의 행동은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분위기가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제와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고 지난 9월 말부터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아예 비자 면제 영구화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최근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국 내 주요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태국은 중국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 결정을 강행했죠.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인 관광객을 안심시킴으로써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타국 경찰을 배치한다니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한가요? 방콕 포스트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탑바니 끼아파이분 태국 관광청장은 세타 타위신 총리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관광도시 순찰에 중국 경찰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탑바니 청장이 세타 총리와 가진 그 회의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라고는 오로지 중국인의 안전을 위한 이야기만 나온 듯해 보였어요. 탑바니 청장은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태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라며 자국 경찰이 태국이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해주면 중국 관광객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들만 자꾸 늘려놓으면 태국 거리가 정말 똥밭이 되는 거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이 됐어요. 사실 이번 결정은
얼마 전 태국 방콕 중심가의 한 쇼핑몰에서 14세 소년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중국 국적 관광객 한 명이 숨진 가운데 나왔는데요. 참고로 이때 한국인 유튜버도 현장에서 방송을 찍다가 놀라 도망가면서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당시 중국인 사망 사건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태국 유입이 잠깐 둔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잃을까봐 불이 나게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중국 경찰의 배치가 그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른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태국 정부의 의도는 분명했죠. 중국이 없으면 태국 관광 산업은 망할 것이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국의 행보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밀착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서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태국이 점점 똥밭 이미지가 되면서 다른 나라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게 되어 결국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왠지 든다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중국 경찰 배치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부정적인 여론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국이 중국 경찰을 초청해 배치하는 결정은 단순한 안전조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많은 태국인들은 이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외국 경찰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태국 정부의 결정이 정말 태국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죠. 대체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다른 나라 경찰을 배치하면 좋아할까요?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 관광지에 중국 경찰이나 일본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나고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시위가 일어나도 사실 별로 소용도 없답니다. 태국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묵살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태국의 내부 정치 상황도 정말 답이 없거든요. 태국에서는 정치인이나 부유한 계층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한 대기업 창업자의 손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일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태국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국민들은 정부와 왕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정부와 왕실의 강력한 진압으로 인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이러한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죠. 저는 태국 정부가 국민들의 상처를 무시하고 자극하는 발언을 멈추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제발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매너가 좋고 소란을 덜 피우며 지역사회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객들입니다. 오히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중국인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는 것이 태국의 관광산업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고루 유치해야 태국의 이미지도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환대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방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